그런 말씀은 아무 소용없어요. 구준비가 낡은 건물의 창문을 때리는 소리와 어른들의 의례적인 박수 소리 사이로 작지만 얼음처럼 날카로운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방금 전까지 노력과 의지에 대해 열변을 토하며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던 태양그룹의 박진수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낡고해진 옷을 입은 유난히 눈빛이 까맣고 깊은 한 소년이 서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한유민이었다. 고아원의 아이들 중에서도 가장 영리했지만 동시에 가장 까칠하고 마음을 열지 않는 아이였다. 박 회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수많은 상황을 겪으며 단련된 특유의 노련함으로 표정을 갈무리했다. 그는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듯이 소년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래. 내 말이 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 꼬마 신사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어린아이의 치기 어린 반항을 가볍게 짓누르려는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유미는 그 거대한 권력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회장님 같은 분들에게 노력은 성공을 위한 계단이겠지만 저희 같은 아이들에게 노력은 그저 굶어 죽지 않기 위한 발버둥일 뿐이니까요.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아요. 박 회장의 입가에 조소가 걸렸다. 그의 옆에 서 있던 김 비서가 나서서 아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박 회장은 손을 들어 막았다. 그는 흥미가 동했다. 이 보잘것없는 고아원에서 감히 자신의 논리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아이를 만난 것이 재미있었다. 제법이구나. 그럼 너는 뭐가 다르지? 너는 남들보다 더 나은 기회를 잡을 만한 특별한 재능이라도 있나? 그 질문에 유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는 7개 나라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회의실 안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박 회장의 입에서부터 시작된 커다란 웃음소리가 방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의 수행원들과 고아원 원장까지 덩달아 어색한 웃음을 터뜨렸다. 10살 남짓한 초라한 행색의 고아원 아이가 7개 국어를 한다는 말은 그저 허무맹랑한 거짓말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하하하하 7개 국어라니 정말 대단한 재능이구나. 박 회장은 눈물까지 찔끔거리며 웃었다. 그는 이 건방진 아이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는 문득 양복 안주머니에 늘 지니고 다니던 손때 묶고 낡아빠진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여러 번 접혀 너덜너덜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1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의 외동딸 서연의 유품에서 발견된 마지막 일기장 페이지였다. 알아볼 수 없는 러시아어로 적혀 있어 그에게는 영원한 고통이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물건이었다. 그는 종이를 유민의 앞으로 툭 던지듯 내밀었다. 좋다. 그렇게 대단한 언어 천재라면 어디 한번 이걸 읽어보거라. 네가 이 글자를 단 하나라도 읽을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인정해주지. 유민은 낡은 종이를 집어들었다. 아이의 시선이 빼곡히 적힌 키릴 문자 위를 천천히 훑어내렸다. 비웃음과 조롱으로 가득했던 공기가 아이의 침묵 속에서 점차 무겁게 가라앉았다. 잠시 후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유민의 입술이 조용히 열렸다. 아이의 맑은 목소리로 12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한 여인의 슬픈 독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아빠, 왜 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시나요? 왜 제 행복을 이렇게 짓밟으셔야만 했나요? 박 회장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유미는 계속해서 번역을 이어나갔다. 전 이제 도망치기로 했어요. 아빠의 돈도 명예도 필요 없어요. 제겐 이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제 안에는 아빠가 결코 알지 못할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아빠의 손주가 될 아이가
아빠의 손주, 그 단어가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박진수 회장의 세계가 산산조각 났다. 그의 심장이 얼어붙었고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눈은 거대한 충격과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다. 비웃던 수행달들, 수행원들도, 안절부절 못하던 원장도 모두 숨을 죽였다. 방 안에는 오직 죽은 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 소년의 낭독소리와 창밖에 거센 빗소리만이 가득했다. 박진수 회장은 거의 도망치듯 고아원을 빠져나왔다. 등 뒤에서 자신을 부르는 김 비서의 목소리도, 당황한 원장의 외침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온 세상은 방금 전 그 어린 소년의 입에서 흘러나온 죽은 딸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거친 빗줄기 속으로 비틀거리며 걸어나갔고, 최고급 세단의 문이 열리는 것도 잊은 채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았다. 채 올라탄 뒤에도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흠뻑 젖은 그의 손 안에는 운명과도 같은 그 낡은 종이 한 장이 여전히 들려 있었다. 그의 손은 멈출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12년이었다. 딸 서연이 세상을 떠난 지 12년. 그 시간 동안 그는 단 하루도 죄책감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 딸의 유품 속에 있던 이 러시아어 일기장은 그 죄책감의 결정체였다. 그는 일부러 그것을 번역하지 않았다. 딸의 마지막 원망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을 영원히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처럼, 동시에 딸을 기억하게 하는 부적처럼 늘 품고 다녔다. 그런데 오늘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아이가 그 상자를 열어버린 것이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빠의 손주라는 말로 뒤엉켜 있었다. 회사로 돌아온 박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 문을 걸어 잠갔다. 그는 국내 최고의 러시아어 전문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보안 유지를 신신당부하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했다. 그리고 1시간 뒤 그의 메일함에 최종 번역본이 도착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뒤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떠오른 딸의 마지막 기록은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아빠. 저는 아빠의 딸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으로 사랑받고 싶었어요. 아빠가 제게 주신 건 풍족한 삶이었지만 제게서 앗아간 건 제 자신의 삶이었죠. 아빠가 경멸하던 그 가난한 음악가. 그는 제게 처음으로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준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이미 저희만의 방식으로 조촐한 결혼 서약을 마쳤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빠의 인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떠납니다. 아빠의 돈도, 태양그룹의 명예도 모두 버리고 오직 제 사랑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제 안에는 아빠가 결코 알지 못할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저희 사랑의 결실이자 아빠의 손주가 될 아이가, 저는 이 아이만큼은 아빠처럼 살게 하지 않을 거예요. 돈의 무게에 짓눌려 사랑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삶을 살게 하진 않을 겁니다. 만약 훗날 제가 잘못된다면 그건 사고 때문이 아니라 아빠가 제게 안겨준 지독한 외로움 때문일 거예요. 박 회장은 모니터 화면 위로 손을 뻗었지만 그의 손끝에 닿는 것은 차가운 유리뿐이었다. 12년 전, 서연과 마지막으로 다투던 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딸의 뺨을 때렸었다. 그녀가 사랑한다던 그 남자에게 돈다발을 던지며 모욕을 주었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소리치던 자신의 모습이 괴물처럼 느껴졌다. 결국 그는 딸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는 무너져 내렸다. 성공과 부의 정점에서
그는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텅 빈 껍데기였다. 한참을 오열하던 그의 머릿속에 문득 오늘 만났던 그 아이, 한유민의 얼굴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왜 하필 그 아이였을까?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왜 하필 그 아이가 이 비밀을 풀어낸 것일까? 그는 아이의 얼굴을 필사적으로 떠올렸다. 가난에 찌든 행색이었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던 당당한 태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총명한 눈빛. 그 눈빛은 틀림없이 서연의 눈빛을 닮아 있었다.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 부당함에 맞서려 했을 때, 서연은 늘 그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곤 했다. 미친 생각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딸은 아이를 임신한 채 집을 나갔다. 그리고 얼마 뒤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아이의 행방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모두가 아이도 그 사고로 함께 죽었을 것이라 추측했다. 하지만 만약 아이가 살아남았다면 박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자신이 이룩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어느 것도 그의 마음을 밝혀주지 못했다. 지금 그의 온 신경은 저 도시의 가장 어둡고 냄새나는 구석에 있을 한 작은 아이에게 향해 있었다. 신락 같은 희망. 그것은 어쩌면 신이 그에게 내리는 마지막 구원의 동아줄일지도 몰랐다. 그는 나지막이, 그러나 결연한 의지를 담아 읊조렸다. 찾아야 해. 반드시. 어쩌면 내 손자일지도 몰라. 다음 날 박진수 회장의 집무실에는 전례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유민이라는 어린 소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른팔인 김비서에게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유민이라는 아이에 대해 알아내. 10년 전 아이가 고아원에 오게 된 경위부터 아이의 주변 인물까지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서 보고해. 단, 이 일은 절대적으로 비밀에 붙여야 하네. 김 비서는 회장의 이토록 절박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처음 보았기에 사안의 중대성을 직감하고 즉시 움직였다. 며칠 후 그의 책상 위에 첫 번째 보고서가 올라왔다. 보고서의 내용은 박 회장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한유민, 나이 10세, 10년 전 갓난아기 일대, 한 노파의 손에 이끌려 현재의 고아원 앞에 놓여 있었다. 노파는 가짜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했다. 보고서에는 아이의 비범함에 대한 기록도 있었다. 고아원에 파견되었던 해외 자원봉사자들과 도서관의 낡은 책들을 통해 스스로 언어를 터득했다는 것. 아이는 한 번 본 것은 무엇이든 기억하는 천재적인 기억력의 소유자였다. 박 회장은 보고서를 읽으며 딸 서연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서연 역시 또래 아이들보다 월등히 총명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던 아이였다. 닮았다.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박 회장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서툴렀다. 평생을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온 그에게 하나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너무나도 낯선 영역이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태양그룹의 이름으로 한유민만을 위한 특별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리고 최고급 아동복과 최신형 태블릿 PC, 세계 명작 전집 등 아이가 좋아할 만한 온갖 비싼 선물들을 차에 싣고 직접 고아원으로 향했다. 그는 고아원의 낡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유민을 찾아냈다. 박 회장은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아이의 앞에 선물들을 내려놓았다. 유민아,
내 재능이 아까워서 내가 너를 특별히 후원해 주기로 했다. 앞으로 네가 공부하고 싶은 건 뭐든지 지원해 주마. 그의 목소리에는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거만함과 시혜적인 태도가 묻어 있었다. 그는 아이가 기뻐하며 감사 인사를 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유민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아이는 선물 꾸러미와 박 회장의 얼굴을 잠시 번갈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읽던 책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박 회장은 당황했다. 왜 그러느냐 마음에 들지 않는 개냐. 그때서야 유민은 책을 덮고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빛은 10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차가웠다. 회장님의 동정은 필요 없습니다. 아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정말로 돕고 싶으시다면 저 한 명이 아니라 이곳의 모든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저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은 다른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될 뿐입니다. 아이는 자신이 받은 선물들을 다시 박 회장의 앞으로 밀어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허름한 청소부 복장을 한 노파가 다급하게 달려와 유민의 앞을 막아서며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비를 하며 유민의 곁을 맴돌던 오말순 할머니였다. 그녀는 박 회장을 향해 수년간 쌓아온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눈빛으로 소리쳤다. 이 아이에게서 당장 떨어지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우리 유민이 인생에 끼어드는 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못 봐. 박 회장은 그 노파의 기세에 눌려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어디선가 이 늙은 청소부를 본 기억이 났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힘없는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된 맹수였다. 오말수는 유민의 손을 꽉 잡고 증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박 회장을 마지막으로 쏘아본 뒤 아이를 데리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박 회장은 값비싼 선물들과 함께 텅 빈 도서관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 겪어보는 완전한 거절이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뚫을 수 없는 견고한 벽이 자신과 아이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리고 그 벽의 중심에 방금 전 그 미스터리한 늙은 청소부가 서 있었다. 그는 직감했다. 저 노파가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강태준의 거절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 미스터리한 노파 오말순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그녀의 과거 행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현재는 고아원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근근히 살아간다는 정보가 전부였다. 박 회장은 직감적으로 그녀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흔적을 지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가 오말순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으며 고심하던 중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거대한 위기가 터져나왔다. 어느 날 아침 고아원의 낡은 철문 위로 붉은색 글씨로 쓰인 차가운 경고장이 나붙었다. 건물 철거 및 퇴거 계고장. 내용은 간단했다. 고아원이 위치한 이 낙후된 지역 전체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한 달 안에 모든 것을 비우고 떠나라는 것이었다. 고아원은 발칵 뒤집혔다.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망연자실했고 아이들은 불안에 떨었다.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아이들에게 고아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세상의 전부이자 유일한 집이었다. 그 집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원장이 수소문하여 알아본 재개발 사업의 시행사는 절망적이게도 바로 태양그룹의 건설 자회사인 태양 ENC였다. 그 소식을 들은 유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며칠 전 자신에게 온갖 선물을 안기며 특별한 후원을 약속했던 박진수 회장의 위선적인 얼굴이 떠올랐다.
한 손으로는 자비를 베푸는 척하며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들의 유일한 보금자리를 부수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어른에 대한 마지막 기대가 산산조각 났다. 불신은 경멸로, 경멸은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다.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오말순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박진수라는 이름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며 살아왔다. 손주 유민을 그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숨어들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그가 휘두르는 거대한 자본의 힘이 자신들이 숨어든 마지막 동굴까지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절망감에 몸을 떨었다. 고아원의 어른들과 주민들은 힘을 모아 작은 시위를 시작했다. 그들은 우리의 집을 빼앗지 마세요. 재개발을 멈춰주세요 라고 적힌 삐뚤빼뚤한 피켓을 들고 고아원 앞에 섰다. 유민 역시 그들 틈에 서 있었다. 아이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자신의 몸집만 한 피켓을 들고 있었다. 거기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의 돈보다 우리의 삶이 더 소중합니다. 한편 박 회장은 김 비서로부터 신규 랜드마크 타워 건설 부지 정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김 비서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예정대로 철거가 진행 중입니다만 부지 내 낡은 고아원 한 곳에서 약간의 저항이 있습니다. 곧 정리될 문제입니다. 박 회장은 무심코 그 고아원의 이름을 물었다. 사랑의 씨앗 고아원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박 회장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랑의 씨앗 고아원, 한 유민이 있는 곳. 자신이 며칠 전 다녀왔던 바로 그곳이었다. 자신의 야심찬 재개발 프로젝트가 어쩌면 자신의 유일한 핏줄일지도 모르는 아이의 집을 부수려 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의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잡고 그의 성공이 그의 희망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당장 철거를 중지시키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김 비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보고했다. 회장님, 이미 최종 철거 명령이 떨어져 용역업체와 장비들이 현장으로 막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박 회장은 재킷을 집어들고 미친 듯이 회사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육중한 굴착기들이 굉음을 내며 고아원의 낡은 담벼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오말순과 원장을 비롯한 사람들은 그 앞에서 온몸으로 인간 바리케이드를 만들고 있었다. 그들의 절박한 외침은 무자비한 기계 소음에 묻혀버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절망의 풍경 한가운데 강태준은 보았다. 작은 몸으로 할머니의 앞을 막아서며 세상을 다 잃은 듯한 눈으로 굴착기를 노려보는 아이 한유민을 모두 멈춰. 굴착기의 굉음과 사람들의 절규가 뒤섞인 아수라장 속으로 모든 것을 압도하는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고급 세단에서 내린 박진수 회장이었다. 그는 쏟아지는 빗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현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등장에 태양 ENC의 직원들과 용역 깡패들은 물론 시위하던 주민들까지 모두의 움직임이 멎었다. 태양그룹의 제왕이 직접 이 누추한 철거 현장에 나타난 것이다. 박 회장은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자신의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작은 몸을 활짝 편 채 서 있는 아이, 한유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의 눈에서는 두려움이 아닌 자신을 향한 명백한 경멸과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 눈빛은 12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던 딸 서연의 마지막 눈빛과 겹쳐지며 그의 심장을 도려냈다. 그는 현장 소장을 향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소리쳤다. 당장 이 철거 중단에
내 허락 없이는 여기 있는 벽돌 하나도 건드리지 마.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굉음을 내던 굴착기들이 거짓말처럼 동시에 시동을 껐다. 박 회장은 헝클어진 머리와 흠뻑 젖은 양복 차림으로 천천히 오말순과 유민에게 다가갔다. 그는 오만했던 회장의 얼굴이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오말순을 향해 허스키하게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잠시 저와 따로 이야기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말순은 경계심을 풀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서 이전과는 다른 깊은 고통과 절박함을 읽었다. 그녀는 유민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고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고아원 원장의 낡은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왔다. 박 회장이 입을 열기 전 오말순이 먼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 겁니까? 당신의 그 지긋지긋한 돈과 명예 때문에 내 딸 서연이가 죽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손주까지 빼앗으려는 거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박 회장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녀가 쏟아내는 모든 원망과 비난을 묵묵히 받아냈다. 12년 동안 그가 외면했던 진실의 무게였다. 한참 동안 울분을 토해내던 오말수는 결국 지친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지난 12년간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집에서 쫓겨나 만삭의 몸으로 자신을 찾아왔던 딸 서연의 이야기. 남편과 함께 교통사고로 비참하게 죽어간 딸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유민을 품에 안고 박 회장의 눈을 피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숨어들어야 했던 자신의 기구한 삶에 대한 이야기였다. 나는 내 딸을 죽게 만든 당신에게서 이 아이를 지켜야만 했소. 그래서 내 이름도 과거도 모두 버리고 유령처럼 살아온 거요. 그녀의 고백은 조용한 사무실 안을 무겁게 채웠다. 이야기를 마친 그녀는 품속에서 낡은 천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박 회장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천천히 풀린 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오래된 만년필 한 자루였다. 박 회장은 숨을 멈췄다. 그것은 분명 서연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자신이 직접 선물했던 만년필이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며 건넸던 차가운 선물. 그런데 자세히 보니 펜의 몸통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그곳에는 그가 평생 이해하지 못했던 러시아어로 된 한 문장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스티나 플루비, 오말순이 나지막이 말했다. 서연이가 늘 품에 지니고 다니던 물건이요. 당신이 선물한 그 차가운 펜에 아이는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에게 배운 문장을 새겨 넣었지. 진실은 사랑 안에 있다는 뜻이라고. 이게 내 딸이 당신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요. 박 회장은 만년필을 쥔 채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진실은 사랑 안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사랑을 자신의 손으로 짓밟았고 그 결과 딸을 잃고 이제야 찾은 손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성공의 탑이 이 작은 만년필 하나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태양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한 명의 비참한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일 뿐이었다. 그날 밤 박진수 회장은 태양그룹의 제왕이 아니었다. 그는 텅 빈 대저택의 어둠 속에서 딸의 마지막 흔적이 담긴 낡은 만년필을 쥔 채 하염없이 무너져 내리는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다. 수십 년간 성공이라는 갑옷 속에 숨겨왔던 그의 모든 상처와 후회가
골마 터져 나왔다. 집 안 곳곳에 걸린 서연의 사진들이 그를 비난하는 듯했다. 웃고 있는 사진 속 딸의 눈동자에서 그는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깊은 슬픔을 비로소 읽어냈다. 그는 평생을 무언가를 쌓아 올리며 살아왔다. 돈, 명예, 거대한 빌딩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딸의 진실한 사랑 앞에서, 손자의 경멸 어린 눈빛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속죄. 그는 이 단어를 평생 경멸하며 살아왔다. 약한 자들의 자기 위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속죄뿐이었다. 진정한 속죄는 눈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행동이 필요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는, 뼈를 깎는 희생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나타난 박 회장의 모습에 모두가 놀랐다. 밤새 늙어버린 듯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분하고 단호했다. 그는 즉시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했다. 태양그룹의 하반기 최대 역점 사업이었던 태양 랜드마크 타워 건설 프로젝트를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임원들은 경악했다. 수천억 원이 걸린 프로젝트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중단하겠다는 회장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반대가 빗발쳤지만 박 회장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는 이어서 명령했다. 그 부지에는 내 딸 서연이의 이름을 딴 아동복지재단을 설립할 걸세.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춘 학교와 보육원을 지을 거야. 이건 내 결정이니 더 이상 토달지 말게. 그의 결심은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철옹성보다도 더 단단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그는 기자회견장 연단에 섰다.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만한 소식에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다. 박 회장은 준비된 연설문을 옆으로 치워버렸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태양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실패한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내는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는 담담하게, 그러나 진심을 다해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오만함과 성공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딸의 영혼을 갉아먹었는지, 자신이 어떻게 딸의 사랑을 짓밟고 그녀를 죽음과도 같은 고독 속으로 몰아넣었는지에 대해 그는 자신의 치부를 세상 앞에 남김없이 드러냈다. 제 딸에게는 제가 몰랐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게는 하나뿐인 손주입니다. 저는 오늘 그 아이와 세상을 떠난 제 딸아이에게 제 모든 것을 걸고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는 랜드마크 타워 프로젝트의 전면 취소와 그 자리에 딸의 이름을 딴 서연아동재단을 설립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연단에서 내려와 카메라를 향해, 온 세상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아서 정말 미안하다. 서연아.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되었다. 재계의 냉혹한 제왕이 흘리는 통안의 눈물이었다. 그 시각, 고아원의 낡은 휴게실에서는 작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그 모든 광경이 중계되고 있었다. 오말수는 입을 막은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평생을 증오했던 남자의 진심 어린 참회 앞에서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서 한유미는 말없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자신을 경멸하던 그 거만하고 차가운 남자가 온 세상 앞에서 무너지며 자신의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아이의 검은 눈동자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빛으로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박진수 회장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냉혹한 기업가로만 알려졌던 그의 눈물 어린 고백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태양그룹을 향했던 비난의 화살은 한 아버지의 비극적인 가족사에 대한 동정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 어떤 세상의 평가보다 박 회장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한 사람, 바로 한유민의 마음이었다. 그의 거대한 희생과 뒤늦은 사과가 과연 그 작은 아이의 굳게 닫힌 마음에 닿을 수 있을까?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고아원은 한동안 깊은 침묵과 혼란에 휩싸였다. 유민은 며칠 동안 말을 잃었다. 자신들의 집을 부수려던 적대자가 하루아침에 온 세상 앞에서 무너지며 자신의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아이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미워해야 할 대상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 자리에는 그저 슬프고 외로워 보이는 한 늙은 남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유민은 오말순에게 물었다. 할머니, 저 사람이 정말 우리 엄마를 사랑했을까요? 아이의 질문에 오말순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평생에 걸쳐 쌓아왔던 증오의 댐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사랑했지. 하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아주 많이 서툴고 어리석었던 게야. 이제 와서야 그걸 깨닫고 저렇게 아파하는 거고. 그녀는 유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유민아,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란다. 네 엄마도 그걸 바랄 게다. 며칠 후 오말순의 주선으로 박 회장과 유민의 첫 공식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장소는 박 회장의 거대한 저택이나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그들은 시내의 한 조용한 찻집, 가장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았다. 박 회장은 평생의 사업을 통틀어 이렇게 긴장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그저 찻잔만 만지작거렸다. 유민 역시 팔짱을 낀 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박 회장이었다. 그는 사과나 변명 대신 낡은 사진 앨범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내 엄마, 서연이의 앨범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의 첫 장을 넘겼다. 갓난아기 시절의 서연,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서연,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아빠 품에 안겨 환하게 웃는 서연. 사진 속에는 유민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고 행복했던 엄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박 회장은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연이 좋아했던 음식, 끔찍했던 노래, 실력, 밤하늘의 별을 보며 시 쓰는 것을 좋아했던 문학소녀의 모습까지. 그는 딸의 성공이 아닌 딸의 사소한 습관과 작은 꿈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것은 태양그룹의 회장이 아닌 오직 한 명의 아버지만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였다. 유민은 처음에는 굳은 표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엄마라는 단어는 더 이상 막연한 슬픔의 대상이 아니었다. 웃고 울고 꿈을 꾸던 한 명의 살아있는 소녀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질문을 던졌다. 엄마는 무슨 책을 가장 좋아했어요? 그 질문에 박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마음의 문을 연 순간이었다. 도스토옙스키를 가장 좋아했단다. 특히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오직 서연에 대한 이야기만을 나누었다. 그들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이 죽은 서연의 기억이라는 따뜻한 햇살 아래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찻집을 나설 때
유민은 헤어지기 전 박 회장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에 엄마 이야기 또 해주세요. 그 말은 당신을 용서한다거나 할아버지라고 부르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하지만 박 회장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구원이었다.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길고 험난한 여정이 되겠지만 그는 기꺼이 기다릴 수 있었다.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엄마의 빈자리를 자신의 이야기로 채워주면서 아주 천천히 한 걸음씩 몇 번의 만남이 더 이어졌다. 박진수 회장은 더 이상 유민에게 값비싼 선물을 건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선물했다. 그는 유민과 함께 낡은 도서관에 앉아 체스를 두었고 아이의 천재적인 재능에 감탄했다. 그는 아이와 함께 강변을 걸으며 자신이 기억하는 서연의 모든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 들려주었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손자는 서연이라는 공통의 그리움을 통해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진 어느 주말, 박 회장은 오말순과 유민에게 함께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말했다. 차가 향한 곳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하고 아름다운 산비탈에 위치한 가족 묘원이었다. 박 회장은 1년에 수십 번씩 이곳을 찾았지만 오늘처럼 무겁고도 희망에 찬 마음으로 온 것은 처음이었다. 세 사람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언덕 가장 양지바른 곳에 위치한 무덤 앞에 섰다. 사랑하는 딸 박서연, 이곳에 잠들다. 간결한 비석의 글씨를 보는 순간 오말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서연아, 엄마 왔다. 내 아들. 유민이 데리고 왔어. 이제야 데리고 왔어. 그녀의 오열은 지난 12년간의 한과 그리움의 무게였다. 유민은 말없이 엄마의 이름이 새겨진 차가운 비석을 어루만졌다. 책과 사진으로만 만났던 엄마의 실체가 처음으로 아이의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박 회장은 그저 묵묵히 서서 두 사람의 슬픔을 지켜보았다. 그 역시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 같았지만 오늘은 그 말을 손주와 장모에게 양보하기로 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조심스럽게 유민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가죽으로 제본된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이건 내 엄마가 남긴 일기장이란다. 그는 책을 유민의 손에 쥐어주었다. 지난번 그 한 장 말고 남겨진 모든 페이지를 내가 모두 번역했다. 이건 온전히 너와 내 엄마 둘만의 이야기이니 저기 나무 아래 가서 혼자 조용히 읽어보렴. 그의 배려 깊은 말에 유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유민은 커다란 은행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책의 첫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엄마의 언어로 엄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나를 감쌌다. 아가야, 너는 세상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이야. 아빠가 우리의 사랑을 반대하신다. 그분은 돈으로 사랑의 가치를 재단하신다. 너무나 슬프다. 나는 내 아이만큼은 사랑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키우지 않을 것이다. 아가야, 너의 이름은 유민이라고 지을 거야. 넉넉할 유. 백성 민, 가난하더라도 마음만은 누구보다 넉넉한 사람으로 자라주렴. 너의 할아버지처럼 공허한 성공의 노예가 되지 말아다오. 오늘 아빠와 크게 다투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아빠의 사랑은 따뜻했지만 나를 숨막히게 하는 사랑이었다. 이제 그 사랑을 떠나 온전한 나의 삶을 살아가려 한다. 비록 춥고 외롭겠지만 내 곁에는 너와 너의 아빠가 있으니 괜찮아.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갈수록 유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엄마의 사랑, 엄마의 고통, 그리고 자신을 향한 간절한 희망이 행간마다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야 했던 엄마의 고독을, 그리고 그 엄마를 아프게 했던 할아버지의 어리석은 사랑을. 유미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멀리서 자신을 애처롭게 바라보고 서 있는 박 회장을 보았다. 그 순간 아이의 눈에 그는 더 이상 두려운 회장님도 미워해야 할 대상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과 똑같이 엄마를 그리워하고 엄마를 잃은 슬픔에 평생을 아파한 한 남자일 뿐이었다. 아이는 달렸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품에 와락 안겼다. 유미는 박 회장의 허리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며 외쳤다. 할아버지. 생전 처음으로 들어보는 그 부름에 박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잠시 굳어 있다가 이내 떨리는 두 팔로 잡고 가냘픈 손자의 몸을 힘껏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눈물이 하나로 뒤섞여 12년 동안 닫혀있던 용서와 화해의 문을 조용히 열어젖히고 있었다. 오말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늘에 있는 딸을 향해 속삭였다. 보고 있니? 서연아, 이제 우린 괜찮아.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박진수 회장이 약속했던 대로 잿빛 먼지가 날리던 낡은 고아원 부지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희망의 공간이 새로 들어섰다. 붉은 벽돌과 따뜻한 원목으로 지어진 건물,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넓은 도서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푸른 잔디밭까지. 그곳은 더 이상 사랑의 씨앗 고아원이 아닌 박서연의 이름을 딴 서연아동 복지재단으로 다시 태어났다. 많은 것이 변했다. 한유미는 더 이상 어둡고 날카로운 눈빛의 소년이 아니었다. 이제 아이는 박유민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보살핌과 할머니의 깊은 사랑 속에서 아이는 지난 10년간 받지 못했던 모든 것을 채워가고 있었다. 마른 몸에는 살이 올랐고 웃음을 잃었던 얼굴에는 아이 본연의 해맑은 미소가 되살아났다. 오늘은 서연재단의 공식적인 개원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기자들, 그리고 재단의 새로운 주인이 될 아이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단상 중앙에는 박진수 회장과 오말순, 그리고 그 사이에 늠름하게 선 박유민이 나란히 서 있었다. 세 사람의 모습은 그 자체로 지난 1년간 그들이 함께 걸어온 화해와 치유의 여정을 보여주는 듯했다. 박진수 회장은 짧은 연설을 했다. 그는 기업의 성공이나 미래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딸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이 공간이 그저 건물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을 지키는 단단한 울타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담담하게 전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사회자는 다음 순서로 박유민 군을 소개했다. 모두의 시선이 작은 아이에게로 쏠렸다. 유민은 조금 긴장했지만 이내 허리를 꼿꼿이 펴고 마이크 앞에 섰다. 아이는 준비해온 원고를 보지 않았다. 대신 객석에 앉아있는 과거의 자신과 같은 얼굴을 한 아이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박유민입니다.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을 시작했지만 이내 영어로, 다시 중국어로, 프랑스어로 언어를 바꾸어가며 연설을 이어나갔다. 그의 비범한 재능에 장내는 조용한 감탄으로 술렁였다.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저에게 집은 따뜻한 방이나 푹신한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울고 웃어주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바로 사람이 저의 집이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단상 아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향했다. 저는 최근에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라온 집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했다. 저는 이곳에서 언어의 힘을 배웠습니다. 언어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곳 서연재단에서 저처럼 세상과 단절되었던 친구들을 위해 그 다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개원식이 끝나고 재단에는 해외에서 온 새로운 후원자들이 방문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아이들과 서먹하게 서 있던 그들 사이로 유민이 다가갔다. 아이는 통역사도 없이 유창한 언어 실력으로 아이들의 마음과 후원자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었다. 아이들의 장난기 어린 질문과 어른들의 따뜻한 대답이 유민의 입을 통해 오가자 어색했던 분위기는 금세 화기애애한 웃음으로 가득 찼다. 박 회장과 오말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박 회장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 돈이나 명예가 아닌 바로 저 아이 박유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상처 입었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다른 아이들을 치유하는 빛이 되어주고 있었다. 오말순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팔을 토닥였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와 감사가 어려 있었다. 박유민 아이는 자신의 새로운 이름과 함께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아낸 것이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서연재단은 지역사회의 새로운 희망의 중심지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다. 박유민은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세계 각국의 언어를 더욱 체계적으로 배우는 한편 재단의 아이들을 위한 든든한 형기자 선생님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되어주었다. 아이의 존재로 인해 재단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의 후원자들과 따뜻한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태양그룹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회장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는 그곳은 과거 박진수 회장의 냉혹한 야망과 고독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공간의 풍경은 사뭇 달라져 있었다. 딱딱한 서류 대신 그림책과 장난감들이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공기는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로 채워져 있었다. 박유민은 할아버지의 집무실 소파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그런 손자의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보듯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잠시 일을 멈추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소중하게 보관해온 낡은 만년필을 꺼냈다. 그는 유민의 옆에 앉아 만년필을 내밀며 물었다. 유민아, 할애비에게 이걸 다시 한번 읽어주지 않으련. 유민은 미소를 지으며 만년필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의 눈을 보며 펜에 새겨진 글자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정확한 발음으로 읽어주었다. 이스티나브 류부비. 박 회장은 그 낯선 언어의 울림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손자의 발음을 어설프게 따라했다. 이스 티나 블류부비. 그의 서툰 발음에 유민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평생 남을 가르치고 호령하기만 했던 남자가 11살 손자 앞에서 가장 겸손한 학생이 되어 있었다. 그는 손자에게 물었다. 그래서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라고 했지? 유민은 할아버지의 손 위에 자신의 작은 손을 포겠다. 그리고는 아이답지 않은 깊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엄마는 할아버지가 아시길 바랐을 거라고요. 아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세상을 바라보았다. 세상의 모든 진실과 해답은 결국 사랑 안에 있다는 걸요.
그 순간 박진수 회장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딸 서연이 그에게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유언의 진짜 의미를. 그녀는 아버지를 원망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쫓았던 돈과 명예, 성공이라는 것이 사실은 텅 빈 껍데기이며 삶의 유일한 진실은 오직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만년필을 든 채 가만히 손자를 끌어안았다. 그의 눈에서 후회가 아닌 따뜻한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진실을 얻은 것이다. 한 소년의 놀라운 재능으로 시작된 이야기. 낡은 일기장 속에 숨겨져 있던 비밀은 한 가족의 아픔을 드러냈고 동시에 그들을 치유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뒤늦은 후회는 진심 어린 희생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용서와 화해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와 오해라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와 사랑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면 저희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을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